네, 안녕하세요. 13주차 고급 수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져서 여러분들 이제 몸이 움츠러드는 이러한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건강 잘 챙기고요. 저는 꼭 몸에 약간 이렇게 오한이 느껴지면 감기를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옷 좀 두껍게 입고 아니면 목도리 같은 거 착용해도 여러분들 감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주 2회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주면은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체력 유지에도 좋기 때문에 좀 춥더라도 좀 이렇게 몸 찌뿌둥할 때 수영장 가서 자유수영도 한번 하고 부족한 뭐 자유형, 평형, 뭐 트러젠, 자명 뭐 이런 영법들도 조금 연습해 본다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또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고 뭐 일석삼조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바람이었고요. 여러분들 또 동영상 강의 열심히 시청하시고 저희 또 수영장에서 열심히 운동해 봅시다. 네,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횡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A반 친구들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횡형이란 구조할 때도 상당히 필요한 영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한 팔을 요구 조절을 끌어야 되는 수상인명구조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으로 가위차기 하면서 한 팔로는 요구 조절을 당기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팔로는 호흡 그리고 앞에 시선도 볼 줄 아는 이런 좀 멀티플레이어적인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횡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할 줄 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딸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형 영법도 제가 욕심이 조금 나서 여러분들 꼭 한 번쯤 해보고 나아가서 좀 영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인명구조 NCS 학습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운반하는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상해를 좀 최소한으로 하고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조금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평소에 생각하고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몸 수상 구조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법에 대한 숙련도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 다 저는 중급자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유형 평형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그 가족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 안에서 이렇게 뭐 진짜 불가피한 상황에 뭐 어떻게 간접 구조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맨몸 수상 구조를 해야만 한다는 이러한 약간 그런 상황적인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 내적 동기를 어떻게 보면 자극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자유형 평형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필요성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익수자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수자의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현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고 다양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스트로크라고 하는 횡형입니다. 앞에서 사이드 스트로크, 뭔가 옆으로 뭔가 젓는다라는 이러한 용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횡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횡형 운반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사진 이제 좀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많이 본 장면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중에 마지막 운반법에 해당되는 횡형 운반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 정리 보시면은 주로 인명구조나 장거리 수영에 사용되는 영법으로 옆으로 누운 상태로 행하는 영법. 한 팔은 귀 옆을 쭉 뻗고 다른 한 팔은 몸 앞쪽에서 다리 쪽으로 물을 저으며 다리는 가위차기로
접었다 폈다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횡형에 대한 정의고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들어서는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수영하는 사람의 왼팔은 뭔가 방향을 잡다가 살짝 당겨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오른팔은 요구 조절을 이렇게 당기면서 왼팔로 물을 자기 몸 안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이 횡형을 하는 사람의 시선은 아마도 요구 조자의 현 상태, 이 요구 조자가 만약에 이 운반하는 레스큐 튜브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구조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시로 뒤에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 구조자의 시선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면 뭔가 옆으로 하는 이유가 뒤에 있는 요구조자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운반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체킹을 통해서 인명구조를 할 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 왜 옆으로 할까 라는 생각을 점차점차 그 이유, 원리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들이 횡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유를 알고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영법이 조금 더 기억에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횡형에 대한 자세한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한 팔은 귀 옆을 쭉 뻗고 다른 한 팔은 몸 앞쪽에서 다리 쪽으로 물을 저으며 다리는 가위차기 접었다 오므렸다 하는 자세로 나아간다. 다른 용어는 모자비 헤엄이라고 우리나라 말이겠죠. 모자비 헤엄이라고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수면에 모로 누워 한 팔은 익수자의 뒤에서 잡고 다른 한 팔로 물을 저으며 발은 가위차기 하듯이 킥하며 나아간다 라는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용어를 솔직히 다 알 수가 없고 외우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횡형이 어떻게 한다라는 정도만 알면은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도 여러분들이 횡형이 뭐지? 라는 것보다 횡형은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걸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면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같이 한번 사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앞에 밑에 글처럼 지금 측면으로 옆으로 누워 있죠. 옆으로 누워서 지금 왼팔은 어느 정도 뻗었다 생각을 하시고 다리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다리를 그러면은 지금 누워 있는 분의 오른다리는 접었고 왼다리는 앞으로 자전거 타듯이 앞으로 펴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발끝이 왼다리에 발끝이 조금 올라가 있다라는 이런 포인트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발목을 왜 쭉 펴줬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주시면 아무래도 다리를 모을 때 물을 최대한 많이 잡으면서 쭉 모아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발끝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 이러한 디테일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 분의 지금 오른다리는 발가락 끝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3번은 그 발을 쭉 모으면서 발끝을 또 당겨주고 쭉 밀어주면서 물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3번 동작, 그리고 4번 동작은 다시 원위치로 쭉 물을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플러터킥을 하다가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질적인 느낌,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법을 하다가 조금씩
지루할 때 혹은 한 번쯤 시도해보고 연습을 한 번쯤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법도 있고 내가 좀 잘 되지 않네 그러면서 지상에서 한 번쯤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물 안에서도 한 번씩 해보면서 이러한 다양한 영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영법을 알수록 그러한 지식도 많아지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횡형은 여러분들이 라이프가드를 딸 때도 필수적으로 배우는 영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 영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 영법을 할 줄 알면은 라이프가드 시험을 볼 때도 도움이 되고요. 기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유형, 배형, 평형 이 아주 기초적으로 입단 테스트 할 때도 무조건 하는 중요한 영법 그리고 마지막에 입형까지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수상 인명 구조사들은 입형, 자유형, 평형, 배형 이런 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야지만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 활동을 할 때 기본 소양 혹은 기본적인 능력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내가 자격증을 따는데도 연결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횡형에 대한 자세한 실질적인 물속에서 하는 동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A 동작 보시면은 왼팔을 쭉 펴줬죠. 그 다음 B는 왼팔을 당겨주면서 물을 자신 가슴 쪽 앞에 몸 쪽으로 당겨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겠죠. 물을 뒤로 미루면서 반작용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왼팔의 모습이고요. 이때 오른팔은 뒤에 요구 조자를 당기고 혹은 물건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여분의 손이 되겠고요. 밑에 지상에서 보았던 다리 동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다리 동작이 확실히 육안으로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오른 다리를 조금 앞으로 뻗어주고 발끝을 살짝 올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 다리는 접어서 그 다음 물의 저항을 조금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접은 C의 사진이고요. D는 이렇게 접었던 오른다리를 펴주고 그리고 앞으로 뻗었던 왼 다리를 안으로 그러니까 몸의 중심 쪽 가운데 쪽으로 다시 이렇게 모아줘서 물을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시선이 아무래도 약간은 정면이 아닌 후방을 보면서 이렇게 횡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나요? 네, 계속 후방을 보면서 아무래도 요구 조절을 나르거나 혹은 물건을 운반할 때 이렇게 횡형을 통해서 이렇게 영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겠고요. 처음에는 왼다리 오른다리 막 왼팔 오른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왼팔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른팔의 비중은 아무래도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고요. 영법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왼팔로 물을 몸 안쪽으로 당긴다, 뻗었다가 당겨준다, 다시 뻗었다가 당겨준다. 왼팔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하나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팔도 안 되고 다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왼팔로 뻗었다가 몸으로 모아줬다가 이때 물을 얼마나 내가 잡고 앞으로 얼마나 나가는구나 이런 걸 일단 팔 동작만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왼팔에 킥판을 잡거나 킥보드를 잡아서 일단 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한 상태로 측면으로 다리만 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른 다리는 약간 뒤로 접었다가 발끝 한번 살짝 뒤로 최대한 살짝 폈다가
쭉 차주고, 그 다음 오른다리는 앞으로 뻗어졌다가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고, 그러면은 왼다리는 뒤로, 그리고 오른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오른다리 발끝도 살짝 위로 올려줬다가 쭉 발목을 살짝 내리면서 같이 물을 모아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체 먼저, 쉬운 상체부터, 그 다음에 하체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되게 해야지 한 번에 횡령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자유형을 배울 때도 힙한 잡고 발만 찾고, 그리고 뭐 풀 부위를 통해서 몸통을 띄우고 팔 동작만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나가 마스터된 이후에 단계별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려주기도 하다 보면 이건 횡령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상구조 NCS 학습 모듈입니다.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상당히 익숙하고, 벌써 이 표만 거의 근 1년째 보고들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수상구조 NCS 학습 모듈. 그래서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나온 이러한 표를 보면서, 최근에 이러한 표가 설정이 됐고, 이러한, 영법들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조금은 확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 없는 요구조자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반법에 횡령이 둘 다 있다는 거. 운반법을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나 없는 요구조자 둘 다 횡령으로 운반을 하는구나. 혹은 겨드랑이 운반법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표에 횡령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횡령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 표를 다 알게 되겠죠. 네. 이러한 표를 계속 보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이프가드 시험을 볼 때도 횡령, 스컬링, 이병 이런 게 왜 중요했고 트로젠을 왜 하지? 트로젠은 고개를 들고 손은 자유형, 발은 평형을 하는데 이걸 하면 장점은 맞네. 계속 요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할 수 있는 헤드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요구조자가 익수를 하고 있는지, 물에 들어가 있는지, 위치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을 계속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로젠은 이래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차 이 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수상인명구조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맨몸 수상구조입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라고 나왔는데요. 표에서 봤듯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횡령을 쓴다 라는 일단 포인트를 잡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좋고요. 의식이 없을 경우 일단 조심히 입수를 하고 머리 들고 평형을 통해서 구조법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손목 끌기 구조법을 통해서 오른손 끌고 와서 뒤집고 호흡기가 나오게 구조를 했고요. 기본 배영으로도 운반을 했지만 지금은 횡령을 통해서 지금은 반대죠. 오른팔을 조금 저어주고 왼팔은 요구조자의 호흡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자유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횡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측면 영법을 통해서 오른팔을 몸 안쪽으로 당겨주고 왼팔은
하나의 요구 조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맨몸으로도 횡령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횡령이 왜 필요한지, 언제 사용되는지, 장비 없이도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면 하나의 목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게 되면은 이러한 횡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듭니다. 네, 지금은 겨울이지만 익수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면 또 봄, 여름이 오고 내년 여름에 여러분들이 익수자를 볼 수도 있고 익수자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걸 한 번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익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렇게 사람이 이용객이 많은 긴급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지친 수영자는 순식간에 익수자로 돌변할 수 있으며 익수자는 20초 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때문에 익수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익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익수자의 생명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가 많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익수자를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익수의 정의, 인식, 그리고 익수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익수의 정의입니다. 익수란 액체에 잠수하거나 잠시 잠기면서 호흡장애를 경험하는 과정을 익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익수 컨퍼런스 및 관련 활동들은 국제협력을 통해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서 익수를 예방하고 추적하는 노력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것에 동의했고요. 익수자는 이러한 익수 과정 뒤에 살아남거나 사망할 수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익수 사고에 연루된 자를 익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익수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으로 묘사했지만 수동적 또는 조용한 익수는 익수자가 표면에서 몸부림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동적 익수 상황은 익수자가 익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고요. 따라서 익수 또는 익수자를 묘사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익수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익수자가 수면에 가라앉을 때까지는 20에서 60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60초까지 떠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는 단 20초 만에도 가라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 수면 아래로 조용히 가라앉고요. 보통 비수영자나 지친 수영자인 익수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끌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친 수영자보다 발견이 어렵습니다. 익수자는 대부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본능적으로 물에 뜨기 위해 폐의 공기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호흡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익수자의 특징입니다. 수면을 관찰할 때 익수자의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야겠죠. 일단은 익수자의 특징은 도움 요청 불가입니다. 공포에 상당히 질린 표정이고요.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몸이 물속에 있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뻗고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기 위해 얼굴을 물 밖으로 빼내려고 엄청 노력하고요. 특징은 발차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조기구를 향해 서 있는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게 익수자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가라앉은 익수자입니다. 물 속에 있는 익수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바람이나 물의 움직임 때문에 익수자가 이미 가라앉거나 부분적으로 가라앉은 장소가 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빛이 탁하거나 흐린 경우에도 가라앉은 익수자가 잘 보이지 않고요. 구조요원은 수영장의 바닥과 중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담당 구역에 있는 모든 이용객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익수자가 가라앉았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생명이고요. 수면 위에서 보고 있는 관찰자에게는 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익수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움직이는 것이 수중 카메라에는 또 보입니다. 자명을 하던 이용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면 즉시 구조해야 하고요. 의심이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익수자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익수사고는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계심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고요.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떠다니거나 바닥에 가라앉거나 20초 동안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익수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즉시 물적으로 직접 들어가 잠재적 익수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잠재적 익수자를 확인하도록 부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앞다투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진은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은 익수자와 부분적으로 가라앉은 익수자입니다. 아무래도 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나 캐리땡 이런 데 가셔서 이렇게 주변을 잘 살펴보고 혹시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익수자는 왜 발생할까요? 익수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익수는 항상 수영 능력 부족이나 피로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익수자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상황과 신체 조건으로 익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질 또는 다른 유형의 발작으로 인해서 익수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아무래도 블랙아웃이 되면서 이러한 익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다이빙 할 때 배웠죠. 머리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익수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혹은 물에서의 기절, 과호흡 또는 장시간 호흡 참기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전날 과음하는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혹은 저체온증이나 일사병으로 인해서도 익수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특정 연령 집단은 특정 조건 때문에 익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익사 사고의 특징을 워싱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워싱턴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특정 연령 집단은 특정한 조건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익사자의 경우 정신질환이 22%, 그리고 심장병이 10%, 그리고 당뇨가 4%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65세 이상의 익사자는 84%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겠죠. 그리고 또한 혈중 알코올이 측정되었던 집단은 35세에서 64세가 35%, 그리고 20세에서 34세는 33%의 집단이 이런 익수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도 상당히 많은 확률이 있죠. 사망의 원인이 익사였는지 기타 사고였는지 항상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노인의 경우 익수가 심장 발작을 야기하거나 반대로 심장 발작이 익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익수의 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목 해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어떻게 또한 구조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익수자의 기도가 액체, 보통 물의 표면 아래 있을 때 시작되는 연속체로 정의되었었습니다. 보통 익수자는 위에서 말한 연속체상에서 4가지 정의된 단계를 거치고요. 단계의 이름은 달라도 각 단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익수 과정의 단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신체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랑 알아보겠습니다. 목의 경우 성문은 성문,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의 문이 아니고요. 성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 상당히 낯설고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제가 안기하라고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원리로 어떨 때는 내가 숨을 마시고 입으로 숨도 마시고 입으로 밥도 먹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우리 신체 구조가 되어 있는지 신체의 신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문은 목 아랫부분을 연결하는 기도, 숨구멍이라고도 하고요. 시작 부분에 해당됩니다. 성문은 탄력 있는 연골로 된 후두개로 덮여 있어 고체나 액체가 기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기도는 공기를 목에서부터 폐로 이동시킵니다. 식도는 기도 옆에 위치하고요. 음식과 액체를 목에서부터 위로 운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문폐쇄 반사라는 용어가 있고요. 성문폐쇄 반사는 반사적 또는 자동적인 삼키기 과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연화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속에 음식이나 물이 들어오면 혀는 목의 뒷부분을 막습니다. 그런 뒤 후두개는 성문이 막아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고요. 다음에는 혀가 떨어져 나와 물이 후두개를 통과하여 식도를 거쳐 위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후두개, 성문, 기도, 식도 이러한 역할들을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이 식도로 들어가고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폐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를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한번 배웠었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러한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어떠한 뭐 반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조금 더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초기 무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호흡은 일시적인 호흡 부족 또는 호흡 정지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일시적인 호흡 부족 또는 호흡 정지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익수하면 반사작용에 의해 성문이 닫힙니다. 성문 어딘지 기억나시죠? 성문이 닫히고요. 그러나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처럼 물이나 음식이 성문을 통과한 이후 즉시 공기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입 안과 목에 머물면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익수자는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이산화탄소를 내쉬지는 못하지만 이 단계에서 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기 무호흡 단계에서는 익수자의 공포심이 엄청 증대되고요. 지친 수영자는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익수 과정이 보다 진행된 익수자는
공기를 들이마시느라고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 발생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까지 매우 다양하고요. 초기 무호흡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패닉 상태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아드레날린 유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요. 익수자는 머리를 수면 밖으로 내밀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익수자는 위 속으로 물을 삼키고 체내 공기층의 일부가 채워져서 부력이 줄어듭니다. 익수자가 점차 가라앉고요. 폐를 부풀리기 위한 숨을 들이쉬지 못하게 되고 피로가 쌓이면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려는 노력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뇌가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요. 이러한 상태를 저산소증이라고 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며 이 상태를 과탄산증이라고 하고요. 과탄산증으로 인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고 이런 산성증으로 인해 근육이 지쳐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폐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폐에 대한 단면 그리고 폐에 대한 이런 용어들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폐에 대한 사진도 같이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 호흡 곤란입니다. 호흡 곤란은 호흡이 힘든 상태고요. 이 단계에서는 성문이 부분적으로 이완되기 시작됩니다. 공기와 물이 기도로 유입되기 시작되고요. 삼킨 물이 위로 이동하고 발버둥 치면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몸과 머리가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아 더 많은 물을 삼키게 됩니다. 이때 물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구조된 익수자는 물을 폐 속으로 흡입하여 나타나는 흡입성 폐렴을 겪게 됩니다. 폐 속의 모든 공기주머니 알비올라이라는 폐포 위에 동글동글 포도송이처럼 생겼죠. 이 폐포의 표면에는 서펙탄트라는 계면활성제 옆에 밑에 있죠. 계면활성제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폐포막을 덮고 있는 유체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혈액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원활히 시켜주는 역할을 이 계면활성제가 하고요. 익수시의 폐 속에 유입된 물로 인하여 이 계면활성제가 제거되면 기체의 교환이 더욱 어렵고 심폐소생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공기가 제공되어 많은 폐포가 살아남아 기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물이 유입된 익수자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고요. 이 단계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감소되어 심폐소생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또한 심폐소생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물이 실제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전문 의료진의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곤란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삼키기 반사작용의 부작동으로 인해 폐에 물이 유입되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부러 물을 폐 속으로 유입하지 않지만 이 단계의 익수자는 신체 보호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익수자가 폐로 들어온 물을 토해내려고 하면 경련성 기침 발작이 발생하고요. 이때 폐 조직이 찢어지면서 입에 거품이 날 수 있습니다. 위와 폐로 물이 유입되면 구토가 일어나고요. 구조요원은 구조호흡 시 익수자의 혈액 및 체액과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소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폐 계면활성제와 물이 혼합되면 입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뇌 저산소증이 지속되고 정신을 거의 잃게 되고요. 산성증으로 혈액 pH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폐포 그리고 계면활성제 이러한 역할들도 자세히 알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피부로 더 느끼고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3단계 말기무호흡입니다. 익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을 멈추면 3단계 들어서게 됩니다. 말기무호흡은 호흡이 정지된 상태이고요. 폐에 물이 차서 심폐소생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공기의 교환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3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요. 저산소증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산성증이 지속되는 상태고요. 그다음 일부 경우에는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여 전신이 마비되고요. 무의식적으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괄약근이 이완되어 소변이나 배변 또는 두 가지 모두 발생하게 되는 상당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말기무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폐포와 그리고 계면활성 제가 이렇게 단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호흡을 할 때 어떠한 원리로 산소가 우리 체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익수자의 상태가 어떤 단계를 지나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유가 폐에 있는 계면활성제와 물이 만나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조금의 의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처하기도 빠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을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119 전문 의학 구조팀을 무조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진료하고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만 여러분들이 알고 특징들을 미리 사전에 안다면 지금 이 요구조자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쯤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4단계 심장마비 단계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기능과 혈액을 내보내는 작용을 멈추었을 때 나타나고요. 심장과 폐가 함께 멈추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3단계와 4단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폐 기능이 최대 5분 정지한 후에도 다시 뛸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물에 빠진 익수자의 경우 구조호흡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명구조 교육과정에서 익수자가 물에 있을 때부터 구조호흡을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 CPR을 통해서 익수자를 소생시켜야 하고요. 익수자는 임상적 사망과 생물학적 사망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상적 사망이 먼저 일어나고요. 임상적 사망이란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하고 몸은 심장마비인 상태를 말합니다. 임상적 사망자는 보통 심박이 정지한 순간부터 약 4분 동안 지속되고요. 산소의 결핍으로 동공이 확장되고 피부가 청색으로 바뀝니다. 특히 입술과 손톱 밑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4분 이내에 CPR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뇌손상을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R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고요. 단계 진행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기 무호흡 10초에서 60초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일시적인 무호흡이고 성문이 닫히고 입과 목으로 유입된 물이 폐로 흡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러한 아직 1단계
초기 무호흡 단계, 그리고 호흡곤란 60초에서 90초입니다. 호흡이 어렵고 성문이 이완되면서 아무래도 폐로 물이 들어가겠죠. 이래서 뇌 산소 결핍이 지속되는 약 1분 30초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말기무호흡입니다. 90초에서 3분 사이를 말기무호흡, 그리고 호흡이 정지하고 폐에 물이 유입되어 있고 경련 혹은 이러한 소변과 대변까지도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상당히 위험한 1분 30초에서 3분 사이를 엄청 중요하게 또 표현을 하고요. 3분에서 5분은 심장마비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익수자가 발생하고 5분의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바로 30초, 불과 몇 초 사이에 상당히 이 단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얼마나 이 5분 안에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학적인 지식도 같이 이렇게 부가적으로 알게 되면은 정말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구나. 정말 구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러한 구조 시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분에서 3분 기존의 의료적 사건 때문에 익수한 것이 아니라면 물에 가라앉은 지 3분 이내 구조되어 효율적인 산소의 유통과 혈액순환이 회복된 익수자는 정상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분 안에 구조를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3분에서 5분은 여러분들 생존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타깝지만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경이 손상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이렇게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평생 조금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사이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5분에서는 수온이 70도 화씨라고 표현을 하네요. 70화씨 이하가 아니라면 정상 회복이 드물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익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5분이 평생을 그 사람의 인생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의 뇌와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재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PR의 중요성 그리고 익수자의 상태의 이러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얼마나 이 수상구조가 중요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필요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익사후 부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항상 몸이 물에 뜰 것이라고 그리고 부력은 물에 뜬다는 말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력에는 양성 그리고 음성 그리고 중성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이란 몸이 뜨거나 가라앉으려는 경향 또는 유체 속에 잠긴 물체를 유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려주는 힘을 말합니다. 익수 후 물에 뜰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는 익수자의 부력 정도와 폐와 위에 흡입된 물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성 부력을 가진 익수자는 물에 뜰 것이고 음성 부력을 가진 익수자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중성 부력을 가진 익수자는 폐 내의 공기의 양이 따라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하강하면서 폐가 늘려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더 깊이 가라앉을수록 빨리 하강하게 되고요. 익수자가 뿜어내는 공기로 인해 수면에 공기방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익수 과정 및 그 결과를 이해하면 효과적인 구조, 대응의 생명은 신속, 정확한 행동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양성부력과 음성부력은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셔서도 충분히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음성부력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다 뱉으면서 몸에 힘을 쫙 빼면은, 그리고 팔을 위로 밀면은 여러분들이 수영장 바닥에 누울 수 있는 이러한 음성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성부력은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도 상당히 필요한, 물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7m 깊이의 물에 들어가더라도 약 3.5m 중간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호흡이 안정된 상태에서 폐 공기량을 조절하면은 여러분들이 물 중간에도 이렇게 편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하다라는 설명을 제가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양성부력, 음성부력 이러한 용어들도 같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수영에서도 활용이 되지만 익수자를 판단할 때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횡형에서부터 익수자까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물에 빠지는 인원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이라 상당히 당황해서 대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게 어떻게 조치를 잘 못했던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 법적인 분쟁까지도 가고 종종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제때 구조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최소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최소한의 예방 그리고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조금 무서운 이야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과중한 책임이 여러분들 어깨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영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